쾅! 둔탁한 망치 소리가 나무를 뚫고 살을 찢는 금속성의 파열음과 함께 울려 퍼진다. 손목에서부터 시작된 고통은 마치 자결하는 번갯불이 살갗을 찢고 들어와 모든 신경섬유를 태워버리는 듯했다. 한유경 소령, 아니 그녀의 진짜 신분인 윤서진 소장은 거친 나무 십자가에 단단히 묶인 채였다. 차가운 강철 대못이 그녀의 양손목을 무자비하게 관통해 십자가에 고정시켰다. 피가 손목을 타고 흘러내려 흙바닥을 검붉게 적셨다. 어둠이 내리는 숲속, 그녀의 앞에는 이 지옥의 설계자 김강환 대령과 그의 아들 김지훈 대위가 서 있었다. 김지훈 대위의 목소리에는 잔인함 희열이 가득했다. 네 년이 지금 누굴 상대하는지 알고나 있는 거냐, 한소령? 여기선 내 아버지가 왕이야. 넌 그저 감히 옥자에 도전한 미친 계집일 뿐이라고. 그의 경멸 어린 시선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녀를 훑었다. 김강환 대령이 나지막하지만 뱀의 독처럼 서늘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우린 널 여기 이대로 둘 거다. 다른 캐묻기 좋아하는 놈들을 위한 본보기로 말이야. 밤이 되면 짐승들이 내려올 테지. 그때까지 실컷 기도나 하시지. 두 남제는 비웃음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고 숲에는 오직 그녀의 거친 숨소리와 바람소리만이 남았다. 고통으로 의식이 흐려졌다. 온몸의 감각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억누르는 것은 강철 같은 의지였다. 아직 끝낼 수 없어.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다. 필사적으로 고개를 숙여 가슴팍에 걸린 목걸이를 바라봤다. 죽은 남편의 유품, 그녀의 모든 것이 담긴 작은 펜던트. 그녀는 이를 악물고 십자가에 박힌 손목을 비틀었다. 뼈가 어긋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상처가 더욱 벌어졌다. 비명 같은 신음이 터져나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의 턱끝이 펜던트의 표면에 닿았다. 그녀는 펜던트를 살짝 돌려 그 안에 숨겨진 아주 작은 비상 버튼을 눌렀다. 딸깍. 숲의 정적을 깨는 지극히 미세한 소음. 그것은 구원을 요청하는 순교자의 기도가 아니었다. 심판을 소환하는 강철 나비의 마지막 날갯짓이었다. 대한민국 육군 감찰총감실. 공기마저 서슬퍼런 권위로 가득 찬 이곳은 군 내부의 부패와 비리를 단죄하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벼려지는 곳이다. 방의 주인 윤서진 소장의 집무실은 그 중에서도 가장 깊고 엄숙한 심장부였다. 거대한 원목 책상 위에는 먼지 한 톨 없었고 벽에 걸린 군기와 대통령 부대 표창들은 그녀의 경력만큼이나 흠결 없이 빛나고 있었다. 윤서진. 군 내부에서 그녀의 이름은 두려움과 존경의 동의어였다. 비단처럼 고운 얼굴선과 차가운 지성을 가졌지만 한번 목표로 삼은 부정부패는 뿌리까지 파헤쳐 강철 같은 집게로 뽑아내버린다 하여 사람들은 그녀를 철접, 즉 강철나비라 불렀다. 그녀의 날갯짓은 우아했으나 그 끝은 강철보다 단단하고 예리했다. 하지만 지금 그 강철나비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얇고 구겨진 편지지 몇 장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20해 남짓한 짧은 생을 마감한 한 젊은 병사의 마지막 절규이자 유서였다. 그녀의 손에 들린 편지는 묘드처럼 무거웠다. 한자 한자 눌러 쓴 글씨에는 공포와 절망 그리고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눈이 유서의 가장 끔찍한 대목을 천천히 훑었다. 김지훈 대위님은 악마였습니다. 전투화가 더럽다는 이유로 제 정강이를 군홧발로 짓밟았고 휴가를 나가고 싶으면 부모님께 손을 벌려 돈을 상납하라고 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자 그는 소각장 뒤편으로 저를 끌고 가 니놈 하나쯤은 여기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할 수 있다며 제 머리를 변기통에 쳐박았습니다. 이곳의 모든 병사들은 그의 노예나 다름없습니다. 아버지인 김강환 연대장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오히려 아들의 비행을 부추깁니다. 두 사람은 이 연대를 자신들의 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윤서진은 마른 침을 삼켰다.
편제 곳곳에 번진 얼룩은 눈물 자국일 터였다. 그녀는 유서를 쓴 병사의 얼굴을 떠올렸다. 입대 전 친구들과 웃으며 찍었던 앳된 사진. 그 해맑었던 청년이 어떤 고통 속에서 이 글자들을 새겨나갔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다. 유서의 마지막 문장이 그녀의 심장을 얼음 송곳처럼 파고들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이곳은 군대가 아닙니다. 이곳은 지옥입니다. 지옥. 그 단어가 그녀의 뇌리에서 포탄처럼 터졌다.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치러 온 아들들이 있어야 할 신성한 국방의 의무지가 한낱 부패한 부자의 탐욕을 채우는 지옥으로 변질되었다. 분노가 피를 타고 역류하는 듯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향한 곳은 집무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추모의 벽이었다. 그곳에는 임무 중 순직하거나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장병들의 사진이 별처럼 박혀 있었다. 모두가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었고 형제였고 친구였다. 그들은 국가를 믿었고 군을 믿었다. 윤서진은 텅 빈 공간 하나를 응시했다. 머지않아 이 유서를 남긴 병사의 사진도 저곳에 걸릴 것이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명예로운 전사나 순직이 아니었다. 군복을 입은 하이에나들의 탐욕과 폭력에 의해 찢겨나간 억울하고 원통한 희생이었다. 그녀는 주먹을 단단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심장을 후벼 파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군복을 입은 저 더러운 독수리들 때문에 우리의 아들들이, 이 나라의 미래인 별들이 더 이상 떨어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 단 한 명도. 그것은 그녀 자신에게 그리고 벽에 걸린 수많은 영령들에게 바치는 피의 맹세였다. 그녀는 책상으로 돌아왔다. 망설임은 없었다. 그녀는 즉시 보안 서류철 하나를 꺼내들었다. 작전명 키메라. 군 내부의 고질적이고 은밀한 부패 조직을 척결하기 위해 그녀가 직접 입안한 극비 침투 작전 계획서였다. 원래는 최정예 요원을 투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광환과 김지훈 부자는 단순한 부패 군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연대를 철옹성 같은 왕국으로 만들었다. 낯선 얼굴, 외부에서 온 감찰 요원은 단 며칠 만에 꼬리가 잡힐 것이 뻔했다. 그들의 의심을 피하고 가장 깊숙한 곳의 증거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가 경계를 풀 만한 미끼가 필요했다. 위험천만한 계획, 그녀의 군 경력 전치를, 아니 목숨을 걸어야 하는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지옥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고 비서실에 연결했다. 인사기록과에서 한유경 소령의 서류를 가져와. 남편과 사별하고 현재 실무 경험을 위해 야전 부대 전출을 희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로 그 파일. 수화기 너머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나의 특별 휴가 신청서를 준비해. 기간은 무기한으로. 그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저 아래 수많은 젊은이들이 군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다. 그들의 명예와 안전은 자신과 같은 지휘관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기다려라, 김광환, 그리고 김지훈. 그녀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우아한 나비의 것이 아니었다. 먹잇감을 노리는 굶주린 암표범의 눈빛이었다. 내가 직접 너희들의 지옥으로 가서 그 오만한 왕좌를 산산조각 내주겠다. 강철나비의 가장 위험하고도 위대한 비행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먼지를 일으키며 부대에 들어서는 낡은 지프차의 바퀴가 자갈 위에서 버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한유경 소령이 창밖으로 본 제-X연대의 첫인상은 쇠락 그 자체였다. 위병소의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흉측한 속살을 드러냈고 조국은 너를 믿는다고 쓰인 빛바랜 표어는 마치 조롱처럼 느껴졌다. 그녀를 맞이하는 위병의 경내 각도마저 어딘지 모르게 해이했다. 이곳은 군대라기보다는 관리를 포기한 채 버려진 유적지 같았다. 부연대장인 중령이 마중 나와 의례적인 악수를 건넸다. 그의 눈빛은 탁했고 미소는 기름기 없는 기계처럼 삐걱거렸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소령님, 연대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를 따라 연대 본부로 향하는 길, 막사와 연병장의 풍경은 암담함 그 자체였다. 병사들의 군복은 달아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서는 군인다운 패기 대신 그림자 같은 피로와 체념이 읽혔다. 마주치는 병사들은 그녀의 계급장을 보고도 제대로 경례를 붙지 않고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서둘러 시선을 피했다. 공기 중에 보이지 않는 압력이 짓누르는 듯한 숨막히는 위계질서. 이곳은 살아있는 유기체라기보다는 거대한 무덤에 가까웠다. 연대장님께서는 부대를 가족처럼 아끼시는 분입니다. 소령님 같은 유능한 참모가 와서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부연대장인 영혼 없는 목소리로 짓거렸지만 한유경의 귀에는 그저 소음일 뿐이었다. 그녀의 눈은 모든 것을 스캔하고 있었다. 낡은 보급 트럭의 타이어 상태, 창고 주변에 무질서하게 널린 폐자재들, 병사들의 구분 등과 불안한 눈동자. 이 모든 것이 거대한 부패라는 질병이 이 부대의 뼛속까지 파고들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마침내 연대장실 앞에 도착했다. 낡고 삐걱거리는 복도의 다른 문들과는 달리 연대장실의 문은 육중한 원목으로 만들어져 위압적인 광택을 뽐내고 있었다. 마치 썩어가는 시체 한가운데 박힌 보석처럼 이질적이고 탐욕스러웠다. 들어가시죠. 부연대장이 노크하자 안에서 들어와 하는 나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열리는 순간 한유경은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서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바깥의 황량함과는 대조적으로 연대장실 내부는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을 방불케 할 정도로 호화로웠다. 바닥에는 발목까지 푹푹 잠기는 페르시안 카펫이 깔려 있었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장식장에는 값비싼 양주들이 즐비했다.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위에는 티끌 하나 없었으며 김강환 대령은 명품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바로 이 왕국의 왕, 늙은 여우 김강환이었다. 오, 한유경 소령인가? 어서 오시오. 김강환은 입가에 능구렁이 같은 미소를 걸친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풍채는 군인이라기보다는 잘나가는 기업의 회장님에 가까웠다.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은 부드럽고 두툼했다. 서류는 미리 읽어봤소. 남편 일은 안타깝게 됐지만 훌훌 털고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는 것도 좋지. 여자의 몸으로 여기까지 온 걸 보니 보통 내기는 아닌 듯한데.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지만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그녀의 속을 꿰뚫어 보려는 듯했다. 그는 동정이란 가면을 쓴 채 그녀의 약점을 탐색하고 있었다. 한유경은 고개를 숙이며 교과서적인 대답을 내놓았다. 과찬이십니다, 연대장님. 앞으로 많이 지도해 주십시오. 그녀는 스스로를 유능하지만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잠겨 의욕을 상실한 그저 그런 여자 장교로 위장했다. 늙은 여우를 속이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양처럼 순하게 만들어야 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한 남자가 성큼성큼 들어왔다. 김강환의 아들이자 이 왕국의 황태자 김지훈 대위였다. 그는 제복을 갑옷처럼 걸치고 있었고 그 표정에는 오만함과 폭력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다. 그는 아비인 김강환과는 달리 자신의 잔인함을 감추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굶주린 사냥개였다. 아버지, 서류 결제. 그는 말을 내뱉다가 방 안에 서 있는 한유경을 발견하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뭡니까, 이 여자는? 상관에 대한 예의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무례한 말투였다. 김강환이 헛기침을 하며 아들을 나무랐지만 그 목소리에는 꾸짖음보다 애정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이놈 한 소령님께 무슨 말버리시냐. 이번에 새로 부임한 우리 작전 참모시다. 참모? 계집을. 김지훈은 코웃음을 치며 노골적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었다. 그의 시선은 마치 가축의 등급을 매기는 듯 음흉하고 불쾌했다. 전방부대가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아나? 여기서 뭘 할 수 있다고? 한유경은 입술을 껴물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철저히 자신을 숨겼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켰다.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가 마음에 들었는지 김지훈은 흥미를 잃었다는 듯 책상에 서류를 툭 던졌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대장실 밖 연병장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김지훈은 눈썹이 꿈틀거렸다. 어떤 새끼가 아침부터 시끄럽게 굴어.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창가로 다가갔다. 한유경과 김강환의 시선도 자연스럽게 그를 따라 창밖으로 향했다. 연병장 한가운데 앳돼 보이는 일병 하나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김지훈의 충실한 부하인 듯한 중사 하나가 서서 고함을 치고 있었다. 이 개새끼가 대위님 전투화를 이따위로 닦아나 눈깔이 장식이냐? 광이 나야 할 거 아니야, 광이. 일병은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인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본 김지훈의 얼굴에 잔혹한 미소가 번졌다. 잠시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는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성큼성큼 방을 나섰다. 김강환은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말릴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마치 매일 벌어지는 연극을 감상하는 듯한 태도였다. 연병장으로 나선 김지훈은 곧장 일병에게 다다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무릎 꿇은 병사의 턱을 군화발로 툭 쳤다. 고개 들어봐, 이 새끼야. 병사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김지훈은 병사의 손에 들린 자신의 전투화를 낚아챘다. 그리고는 코앞에 들이밀며 으르렁거렸다. 이게 전투화냐? 네 미럴, 똥 닦은 휴지보다도 더럽잖아. 내 전투화는 내 얼굴이야. 넌 지금 내 얼굴에 똥칠을 한 거라고. 알아들어? 죄송합니다. 병사가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김지훈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죄송하면 다야?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김지훈의 군화발이 정확하게 병사의 가슴팍을 걷어찼다. 컥! 병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뒤로 나자빠졌다.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아니, 나설 수 없었다. 침묵의 동조, 그것이 이 왕국의 법이었다. 다시 내 얼굴이 거울처럼 비칠 때까지, 먼지 하나도 없을 때까지 닦아. 오늘 밤까지 못 끝내면 네 놈은 오늘 잠잘 생각하지 마라. 김지훈은 경멸적으로 말을 뱉고는 쓰러진 병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몸을 돌렸다. 연대장실 창가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한유경은 주머니 속에서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평온했지만 그 가면 아래에서는 용암 같은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짐승, 인간의 탈을 쓴 짐승들. 그녀는 눈앞의 늙은 여우와 방금 연병장에서 포악함을 뽐낸 사냥개를 번갈아 보았다. 이곳은 군대가 아니었다. 그들이 만들어낸 약자를 제물로 삼아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거대한 사냥터였다. 김강환은 그런 그녀의 속내를 아는지 모르는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들놈이 좀 거칠어서 군인다운 패기가 넘치는 놈이지. 한 소령도 곧 익숙해질 거요. 익숙해지다니. 한유경은 속으로 냉소했다. 나는 익숙해지러 온 것이 아니다. 이 썩어빠진 여우구를 뿌리부터 불태워버리러 왔을 뿐. 그녀는 다시 한번 순종적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네, 연대장님, 많이 배우겠습니다. 강철나비는 그렇게 스스로 날개를 접고 늙은 여우의 속을 가장 깊숙한 곳으로 걸어 들어왔다. 폭풍전의 고요함, 그녀의 침묵은 동의가 아니라 가장 무서운 심판의 서곡이었다. 한유경 소령의 연대 생활은 투명인간처럼 시작되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지웠다. 회의 시간에는 구석자리에 앉아 묵묵히 기록만 했고 누구도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거는 법이 없었다. 그녀는 유능했지만 결코 나서지 않았고 지시받은 서류 작업은 언제나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처리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의욕을 잃어버린 그저 조용히 정년만 기다리는 여자 장교. 그것이 그녀가 스스로에게 더 씌운 완벽한 위장이었다. 그녀는 거미줄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사냥꾼과 같았다. 모든 걸음은 극도로 신중해야 했다. 아주 작은 진동만으로도 중심에 있는 독거미를 깨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서류 보관실, 이 부패 왕국의 모든 비밀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다. 작전 참모라는 직책은 그녀에게 완벽한 명분을 제공했다. 그녀는 산더미처럼 쌓인 과거 훈련 기록과 작전 보고서들을 정리하겠다는 명목으로 서류 보관실에 출입 허가를 받았다.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은 모두가 기피하는 장소였기에 그녀의 자발적인 희생을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낮 동안 그녀는 충실한 서기처럼 행동했다. 낡은 서류들을 분류하고 색임표를 만들고 먼지를 털어냈다. 하지만 모두가 퇴근하고 어둠이 내린 밤, 서류 보관실은 그녀의 비밀스러운 사냥터로 변했다. 그녀는 손전등 불빛 하나에 의지한 채 공식적인 서류들 뒤에 숨겨진 진짜 귀록들을 찾아 헤맸다. 그녀가 찾고 있던 것은 이면 장부였다.
모든 부패의 시작과 끝, 유령 병사들의 이름으로 타낸 급여, 실제 가격보다 몇 배나 부풀려진 군수품 구매 기록, 정체를 알 수 없는 곳으로 매달 흘러 들어가는 유류비. 그것들은 교묘하게 위장된 채 평범한 행정 서류들 사이에 독버섯처럼 숨어 있었다. 마침내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그녀는 낡은 캐비닛 가장 아래 칸 다른 서류 더미에 가려져 있던 낡은 바인더 하나를 발견했다. 연대 발전기금 운영 현황. 제목은 그럴싸했지만 그 안의 내용은 악취가 진동했다. 그것은 김강환 부자가 연대 내의 모든 이권을 어떻게 독차지하고 병사들의 피와 땀을 어떻게 착취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였다. 진급을 대가로 받은 뇌물의 액수, 휴가 장사를 통해 벌어들인 돈, 심지어는 병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동계 피복을 빼돌려 민간 시장에 팔아넘긴 기록까지 낱낱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심장이 얼음물에 담긴 듯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국가의 근간을 좀먹는 암적인 존재였다. 그녀는 품속에서 만년필처럼 생긴 초소형 카메라를 꺼내 장부의 모든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촬영했다. 찰칵, 찰칵. 셔터 소리마저 심장 소리처럼 크게 들리는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그녀는 차갑고 냉정하게 임무를 수행했다. 증거 수집과 동시에 그녀는 또 다른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다. 바로 피해자들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장부를 찾아내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이었다. 병사들은 김지훈 대위에 대한 공포에 질려 입을 열지 않았다.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그녀의 정체만 탄로날 수 있었다. 그녀는 기회를 기다렸다. 어느 날 저녁 의무실에서 가벼운 찰과상을 치료받는 척하며 지난번 연병장에서 김지훈에게 폭행당했던 그 일병을 눈여겨보았다. 일병은 구석진 침상에 앉아 멍한 눈으로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의무병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한 틈을 타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작은 연고 하나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일병이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다. 마음의 상처는 이걸로 치료가 안 되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날 연병장에서 있었던 일, 봤다. 부당한 일이야. 일병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렸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치려 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니, 넌 알고 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시선에는 동정이 아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다. 이 지옥을 끝낼 기회가 온다면 잡을 용기가 있나? 내가 약속하지. 너와 네 가족의 안전은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킨다. 다시는 그 누구도 널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겠다. 그녀는 작은 쪽지 하나를 그의 손에 더 쥐어주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쪽지에는 시간과 장소만 적혀 있었다. 선택은 그의 몫이었다. 며칠 후 약속된 시간, 부대 뒤편의 인적 드문 창고에서 그녀는 그 일병을 포함한 3명의 병사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은 모두 김지훈에게 끔찍한 폭행과 갈취를 당한 피해자들이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유경은 그들을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군번이 새겨진 인식표를 목에서 꺼내 보여주었다. 이것은 나의 명예이자 모든 것이다. 나는 이것을 걸고 너희에게 약속한다. 너희의 증언은 저 짐승들을 심판대로 끌어낼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칼이 너희를 해치지 않도록 내가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병사들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한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김지훈이 자신의 아픈 어머니의 병원비를 구실로 어떻게 돈을 뜯어갔는지, 또 다른 병사는 그가 자신을 개인 노예처럼 부리며 밤마다 세차와 구두 닦기를 시켰다고 울먹였다. 그들의 증언은 녹음기에 차곡차곡 기록되었다. 지옥의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은밀한 움직임은 마침내 중앙의 독거미를 자극하기 시작했다. 김지훈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는 사냥개였다. 그는 한유경이라는 여자 장교가 어딘지 모르게 거슬렸다. 너무 조용했고 너무 완벽하게 서류 작업에만 몰두했다. 마치 폭풍전의 고요함처럼 부자연스러웠다. 어느 날 밤 김지훈은 술에 취한 척 비틀거리며 한유경의 사무실을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녀는 막 병사들의 증언 녹취 파일을 정리하던 중이었다.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에 그녀는 심장이 멎는 듯했지만 순식간에 표정을 갈무리하고 컴퓨터 화면을 행정서류 화면으로 전환했다. 이야, 한소령, 아직도 퇴근 안 하고 뭐 하시오? 김지훈이 술 냄새를 풍기며 다가왔다. 그의 눈은 술에 취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의심하는 날카로운 감시자의 눈빛이었다. 그렇게 파고들면 뭐라도 나옵니까? 아니면 죽은 남편 생각이라도 나서 잠을 못 이루는 건가? 그의 말에는 가시돋친 조롱이 담겨 있었다. 한유경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겁먹은 표정으로 경례를 붙였다. 아, 대위님, 연대장님께서 지시하신 서류 작업이 아직 남아서 혹시 불빛 때문에 방해가 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완벽한 연기였다. 김지훈은 그녀의 컴퓨터 화면과 책상 위를 훑어보았다. 특별한 것은 없었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채 씩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툭 쳤다.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시오, 소령. 그러다 쓰러지면 나만 피곤해지니까.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사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한유경은 긴장이 풀리면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거미줄이 흔들렸다. 중심에 있던 독거미가 마침내 이물줄의 존재를 감지한 것이다. 사냥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을 리는 위험한 신호였다. 증거는 충분했다. 이면 장부의 모든 내용이 담긴 초소형 메모리 카드, 김지훈에게 착취담한 병사들의 피 맺힌 증언이 녹음된 파일, 윤서진의 손에는 김강환 부자의 제국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늙은 요우의 목에 확실한 방울을 달기 위해서는 그가 스스로 덧 안으로 뛰어들게 만들어야 했다.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고 그들의 가장 추악한 본성을 수면 위로 끌어내야만 했다. 작전의 마지막 단계, 그것은 뱀을 놀라게 하여 풀 속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 즉 타초 경사였다. 그녀의 목표는 연대 군수참모인 박소령이었다. 그는 김강환의 오랜 신복이자 모든 검은 거래의 실무를 담당하는 오른팔이었다. 박소령은 눈치가 비상하게 빨랐고 언제나 주인의 그림자처럼 행동했다. 그를 흔들면 김강환이 직접 움직일 수밖에 없을 터였다. 한유경은 점심시간 식당에서 우연을 가장해 박소령과 마주쳤다. 그녀는 평소처럼 존재감 없는 표정으로 식판을 들고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몇 마디 의례적인 인사가 오간 후 그녀는 마치 혼잣말처럼, 그러나 박소령의 귀에는 똑똑히 들리도록 중얼거렸다. 이상하네. 작년 유류비 정산 서류를 검토하는데 매달 2,000리터씩 비는 부분이 있단 말이지. 주요 기록이랑 실물 재고가 전혀 맞지를 하나. 단순한 행정착오일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소령의 숟가락질이 찰나의 순간 멈칫했다. 그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0.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윤서진의 매서운 눈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소령님? 박소령이 애써 태연한 척 되물었다. 한유경은 그제야 그를 쳐다보며 어깨를 으쓱했다. 아, 아닙니다. 그냥 혼잣말입니다. 워낙 오래된 서류라 제가 뭘 잘못 봤나 봅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식사를 마친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끼는 던져졌다. 그녀가 식당을 떠나자마자 박소령은 식사를 중단하고 황급히 어딘가로 향했다. 그의 목적지는 불을 보듯 뻔했다. 연대장실, 주인에게 위험을 알리러 가는 충견의 모습 그대로였다. 윤서진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으로 연대장실 건물을 응시했다. 그녀의 예상대로 잠시 후 박소령이 황급히 연대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10분쯤 지났을까, 이번에는 김지훈 대위가 험악한 표정으로 연대장실에 들어섰다. 뱀굴이 술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오후 내내 연대본부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김광환은 평소와 달리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김지훈은 마주치는 모든 병사들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분명 내부적으로 그녀 한유경 소령에 대한 뒷조사를 시작했을 것이다. 그녀의 인사기록, 과거 평판, 심지어는 사별했다는 남편의 존재까지 샅샅이 훑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국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한유경 소령의 기록은 완벽했다. 그녀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국방부 내에서도 극소수였고 모든 정보 접근은 감찰 총감인 그녀 자신의 결재 없이는 불가능했다. 그들이 아무리 파헤쳐봤자 나오는 것은 그녀가 설계한 무기력한 과부장교라는 허상뿐일 터였다. 오후 늦게 김지훈이 직접 그녀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지난번 밤에 찾아왔을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술기운도 웃음기도 없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한소형. 그는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와 다짜고짜 그녀의 책상 앞에 섰다. 당신 요즘 뭘 그렇게 쑤시고 다니는 거야? 한유경은 겁에 질린 토끼 같은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대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시치미 떼지 마. 쾅! 김지훈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서류 더미가 와르르 무너졌다. 유료비, 당신이 뭔데 연대 살림에 감너라 배놔라야. 당신 임무는 작전 서류나 정리하는 거지 회계장부 뒤지는 게 아니라고. 그의 목소리는 사무실 전체를 울렸다. 몇몇 행정병들이 놀라 쳐다봤지만 감히 끼어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전 서류들을 검토했을 뿐입니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목소리로 변명했다. 그녀의 연약한 모습은 김지훈의 오만함을 더욱 부채질했다. 다른 의도? 당신 같은 과부한테 무슨 의도가 있겠어? 그저 심심해서 좀 끄적거려 본 거겠지. 김지훈은 경멸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훑었다. 잘 들어, 한소령. 여긴 당신 같은 여자가 함부로 나댈 곳이 아니야. 그냥 조용히 시키는 일이나 해. 한 번만 더 내 심기를 건드리면 그땐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 알았어? 그는 위협적인 말을 남기고 획 돌아서서 사무실을 나갔다. 그가 사라지자 한유경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주변에서 훔쳐보던 행정병들은 그녀를 동정하는 한편 역시 대위님한테 밉보이면 끝장이라며 수근거렸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을 감싼 손 아래 윤서진의 입가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걸려들었구나. 어리석은 짐승. 그녀의 도발은 성공했다. 김강환 부자는 이제 그녀를 단순한 호기심 많은 여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왕국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제 그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녀를 시험하고 압박하고 결국에는 제거하려 들 것이다. 그녀가 원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들이 스스로의 손으로 무덤을 파게 만드는 것.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숙소에서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멀리 연대장실의 불빛이 밤늦도록 꺼지지 않고 있었다. 늙은 여우와 사냥개가 모여 자신들의 굴에 들어온 이방인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고 있을 것이다. 윤서진은 목에 걸린 펜던트를 가만히 매만졌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결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제 막은 올랐고 무대 위의 배우들은 그녀의 각본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남은 것은 클라이맥스뿐이었다. 그들이 가장 잔인하고 추악한 본성을 드러내는 마지막 장면. 그리고 그 장면의 끝에서 강철 나비는 마침내 심판의 날개를 펼칠 것이다. 타초경사의 효과는 예성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했다. 그녀가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는 김강환이라는 거대한 독사의 굴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다. 그는 더 이상 한유경 소령을 귀찮은 파리 정도로 여기지 않았다. 그녀의 집요함, 서류를 파고드는 예리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지훈의 협박 앞에서도 미묘하게 흔들리지 않던 그 눈빛. 늙은 여우의 동물적인 직감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저 여자는 위험하다. 저 여자는 자신들이 쌓아올린 왕국을 위협하는 진짜 적이다. 다음 날 아침, 한유경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공기는 평소와 달랐다. 복도를 오가는 간부들은 그녀와 눈이 마주치면 화들짝 놀라 시선을 피했고 행정병들은 그녀의 주변에서 숨소리조차 죽였다. 폭풍 전의 불길한 고요함, 모두가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을 예감하고 있었다. 오전 10시 정각, 연대장실의 당번병이 유령처럼 그녀의 책상 앞에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한소령님, 연대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지금 바로 개인적인 면담을 원하십니다. 개인적인 면담. 그 단어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올 것이 왔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의 등에 비수처럼 꽂혔다. 연대장실로 향하는 짧은 복도는 마치 사형장으로 향하는 길처럼 길고 무겁게 느껴졌다. 마침내 그녀가 육중한 원목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가 노크를 하자 안에서 김강환의 나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들어와. 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는 얼어붙는 듯한 냉기를 느꼈다. 연대장실의 호화로운 내부는 그대로였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김강환은 더 이상 인자한 미소를 띤 지휘관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왕자 앞에서 침입자를 심판하는 폭군처럼 두 손을 등 뒤로 짚은 채 창가에 서 있었다. 그의 아들 김지우는 그림자처럼 벽에 기댄 채 팔짱을 끼고 경멸과 살기가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더 이상 연극은 없었다. 가면은 벗겨졌다. 앉지. 김강환이 턱짓으로 소파를 가리켰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한유경이 뻣뻣하게 소파에 앉자 김강환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은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한유경 소령. 그가 입을 열었다. 당신 정체가 뭐야? 직설적인 질문. 그녀는 준비했던 대답을 꺼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연대장님. 저는 육군 소령 한유경입니다. 김강환이 코웃음을 쳤다. 육군 소령 한유경. 남편과 사별하고 조용한 군 생활을 원해서 이 외진 곳까지 자원해온 여자. 처음엔 그럴싸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지. 동정심도 좀 들었고. 그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하지만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여자가 아니더군. 당신의 그 눈, 그건 슬픔에 잠긴 미민애는 눈이 아니야. 그건 목표물을 노리는 사냥꾼의 눈이야.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공포와 혼란으로 물들어 있었다. 연대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닥쳐. 김강환을 고함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오해? 유류비 장부를 뒤지고 보급품 목록을 대조하고 내 아들에게 억하심정을 품은 놈들을 밤마다 몰래 만나고 다니는 게 오해라고?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정보망이 연대 구석구석까지 뻗어 있음을, 그녀의 모든 움직임이 감시당하고 있었음을 명백한 증거였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지만 한편으로는 뜨거운 희열이 피어올랐다. 덧새 더 깊숙이 발을 들였구나. 네 년이 감히 누구의 영역에 발을 들였는지 알고나 있는 거냐. 김강환은 이제 본색을 완전히 드러냈다. 그의 얼굴은 탐욕과 권력욕에 뒤틀려 있었다. 네 년 따위가 어디서 굴러먹던 년인지는 관심 없어. 하지만 감히 내 사업에 코를 들이밀었겠다? 이 김강환의 왕국에. 그 순간 김지훈이 벽에서 몸을 떼어 다가왔다. 그가 책상 위에 있던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바로 그 이면 장부의 원본이었다. 김강환은 아들의 손에서 장부를 빼앗아 들고는 그녀의 얼굴 바로 앞에 거칠게 흔들었다. 이게 뭔지 아나? 이게 바로 나의 힘이고 나의 법이다. 네 년 같은 계집 하나쯤은 이 안에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그는 이 모든 대화에 정점을 찍는 가장 모욕적이고 잔인한 말을 내뱉었다. 네가 뭔데 감히 내 일에 끼어들어. 남편 잡아먹은 과부년이면 주제를 알고 조용히 납작 엎드려야지. 그 말과 함께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이면 장부를 그대로 그녀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퍽! 두꺼운 장부의 모서리가 그녀의 광대뼈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눈앞이 번쩍하며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퍼졌다. 그녀는 소파 뒤로 고개가 꺾이며 쓰러질 뻔했지만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 광대뼈에서 시작된 욱신거리는 고통보다 영혼을 핥히는 듯한 모욕감이 더 견디기 힘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입술이 터져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김강환을 올려다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공포나 혼란이 없었다.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분노와 서늘한 경멸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그 눈빛이 김강환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한낱 미물이라고 생각했던 존재가 감히 자신을 경멸하는 눈으로 쳐다보는 것을 그는 용납할 수 없었다. 저 눈깔을 뽑아버려! 김강환이 아들을 향해 소리쳤다. 김지훈이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 그녀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네 년이 감히 누굴 그따위 눈으로 쳐다봐. 그는 그녀를 소파에서 끌어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아니, 저항할 필요가 없었다. 이 모든 것이 그녀가 계획한 마지막 장면으로 흘러가고 있었으니까. 그래, 더 보여줘. 너희들의 가장 추악하고 역겨운 본성을 남김없이 드러내봐. 바닥에 쓰러진 채 그녀는 속으로 내까렸다. 김강환은 바닥에 쓰러진 그녀를 내려다보며 뱀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단순히 사고로 처리하는 건 너무 재미가 없지. 안 그런가, 아들아? 그의 얼굴에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 연대의 모든 쥐새끼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줘야겠다. 왕에게 도전한 자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의 권위에 흠집을 내려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를. 그는 창밖의 어두운 숲을 바라보며 마치 연극의 마지막 대사를 읊는 배우처럼 선언했다. 저 여자에게 십자가를 만들어줘라. 바닥에 차가운 대리석이 터진 입술의 상처를 파고들었다. 피와 먼지가 뒤섞인 굴욕적인 맛. 한유경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을 내려다보는 두 짐승의 그림자를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김광환과 김지훈,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감과 잔인한 희열이 가득했다. 그들은 그녀가 공포에 질려 목숨을 구걸하리라 예상했을 것이다. 이 왕국의 법 앞에, 폭군의 위헌 앞에 한 마리 가련한 암컷처럼 납작 엎드리라 기대했을 것이다. 김강환은 바닥에 쓰러진 그녀의 주위를 어슬렁거렸다. 마치 사냥에 성공한 사자가 전리품을 감상하듯 오만하고 여유로운 걸음걸이였다. 그래, 이제 좀 알겠나. 네가 얼마나 하찮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그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의 목소리는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곳은 나의 숲이고 나는 이 숲의 왕이다. 모든 사냥감은 나의 것이고 모든 규칙은 내가 정하지. 그런데 감히 너 같은 암컷 여우 따위가 내 사냥터에 들어와 사냥꾼 행세를 하려 들어. 어리석기 짝이 없군. 그는 그녀의 발치에 쪼그려 앉아 그녀의 턱을 거칠게 잡아들어 올렸다. 피 묻은 그녀의 얼굴이 그의 눈앞에 드러났다. 마지막 기회를 주지. 내 배후가 누군지, 누가 너를 여기에 보냈는지 전부 실토해라. 그리고 내 발에 입을 맞추며 용서를 구해. 그럼 목숨만은 살려줄 수도 있으니. 그것은 자비가 아니었다. 굴복을 강요하는 마지막 확인 사살이었다. 그녀의 영혼까지 자신의 발 아래 짓밟아 자신의 위대함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폭군의 비틀린 욕망이었다. 김지훈이 옆에서 거들었다. 아버지, 저런 년한테 뭘 물어보십니까? 그냥 혀를 뽑아버리시죠. 모욕과 고통 속에서 한유경의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부터 경멸보다 더 차갑고 분노보다 더 단단한 무언가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절대 꺾이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이자 범접할 수 없는 군인으로서의 긍지였다. 그녀는 터진 입술을 비집고 피 섞인 침을 바닥에 탁 뱉었다. 그리고는 김광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명료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왕이 아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방 안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만큼 강력한 힘을 담고 있었다. 김광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모든 단어에 뼛속 깊은 경멸을 담아서 당신은 그저 이 신성한 군복을 더럽히고 있는 한낱 범죄자에 불과해. 정적이 흘렀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다. 그녀의 말은 예리한 비수가 되어 김광환이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오만함과 자기 기만의 성벽을 정확하게 꿰뚫었다. 왕이 아니라 범죄자라는 규정. 그것은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가장 끔찍한 모욕이었다. 김광환의 얼굴이 서서히 이그러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당혹감, 이어서 불신, 그리고 마침내는 통제불능의 분노로 타올랐다.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네 년이 지금 뭐라고 짓거렸어? 저 미친년이! 김지훈이 먼저 이성을 잃고 달려들었다. 그는 그녀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김광환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기다려. 김광환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있었다. 그는 아들을 제지하고는 직접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녀의 뺨을 후려쳤다. 짝!
살점이 터져나가는 둔탁한 소리가 방을 울렸다. 그녀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고 바닥으로 다시 피가 튀었다. 하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돌려 여전히 변함없는 눈빛으로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 꺾이지 않는 눈빛이 마침내 김광환을 미치게 만들었다. 그래, 좋다. 니년의 그 잘난 긍지가 언제까지 가는지 한번 보자. 그는 아들을 돌아보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이년의 입에 재갈을 물려 그리고 밧줄을 가져와 숲으로 끌고 간다. 니년이 감히 범죄자라고 부른 이 왕이 반역자를 어떻게 처단하는지 똑똑히 가르쳐주마. 명령은 즉시 실행되었다. 김지훈은 창고에서 가져온 더러운 천 조각을 그녀의 입에 거칠게 쑤셔 넣었다. 비명조차 지를 수 없게 된 그녀의 양손을 굵은 밧줄로 단단히 결박했다. 저항은 무의미했다. 아니,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원했던 시나리오의 마지막 장이었으니까. 그들은 밤의 어둠을 틈타 그녀를 연대장실 뒷문으로 끌고 나갔다. 질질 끌려가는 그녀의 군화가 흙바닥에 길고 처참한 흔적을 남겼다. 아무도 그들을 막지 않았다. 간혹 순찰을 돌던 병사들이 그 광경을 목격했지만 그들은 유령이라도 본 듯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 왕국에서 연대장 부자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인적이 끊긴 후방의 숲길로 들어서자 공기는 더욱 차갑고 습해졌다. 나뭇가지가 그녀의 얼굴을 핥히고 거친 돌뿌리가 그녀의 다리를 긁었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낄 수 없었다. 그녀의 모든 감각은 얼음처럼 차갑게 마비된 채 오직 단 하나, 목에 걸린 펜던트의 존재만을 느끼고 있었다. 얼마나 끌려갔을까. 그들은 마침내 숲속의 작은 공터에 도착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추는 그곳에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다는 듯 거칠게 깎아 만든 거대한 나무 십자가가 스산하게 서 있었다. 그것은 구원의 상징이 아니라 잔인한 처형을 위한 도구였다. 자, 여기가 니년의 제단이다. 김광환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니년을 여기에 매달아 니년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군법과 명예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깨닫게 해주마. 이곳에서는 나 김광환이 법이고 나 김광환이 신이다. 두 남자는 거구의 몸을 움직여 그녀를 십자가 위로 들어올렸다. 그녀의 양팔을 십자가에 가로대에 두 다리를 세로대에 밧줄로 꽁꽁 묶었다. 그녀는 이제 단 한 뼘도 움직일 수 없는 완벽한 희생양이 되었다. 김지훈이 공구함에서 크고 둔탁한 망치와 사람의 손목을 관통하기에 충분한 굵기의 강철 대못을 꺼내들었다.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목에 못끝을 가져다 댔다. 걱정 마. 한 방에 끝내줄 테니까 아플 틈도 없을 거야. 그 순간 한유경은 눈을 감았다. 그녀는 다가올 고통을 받아들였다. 이 육체적 고통은 저들이 받게 될 심판의 대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쾅! 둔탁한 망치 소리가 숲의 정적을 깨고 그녀의 손목을 뚫는 금속성의 파열음과 함께 울려 퍼졌다. 그녀의 온몸을 관통하는 불에 달근 번개가 신경을 태우는 듯한 끔찍한 고통. 그녀의 몸이 경련을 일으켰지만 재갈을 물린 입에서는 그 어떤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오직 꺾이지 않는 그녀의 눈만이 어둠 속에서 두 악마를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곧 시작될 가장 무서운 피해 복수를 예고하는 전주곡이었다. 고통은 파도와 같았다. 의식의 해안선을 끊임없이 때리고 부수고 집어삼키려 했다. 손목을 관통한 강철 대못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신경계를 붙잡고 흔드는 지옥의 닻이었다. 근육이 찢어지고 뼈가 비명을 지르는 감각, 혈액이 상처를 타고 흘러내리며 체온을 빼앗아가는 서늘한 느낌. 밤이 깊어지자 숲의 한기는 더욱 날카롭게 살을 파고들었다. 김광환과 김지훈이 남기고 간 저주 섞인 비웃음은 이미 오래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 숲에는 오직 바람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이름 모른 산짐승의 울음소리, 그리고 자신의 심장이 터질 듯이 울리는 소리뿐이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이미 쇼크와 과다출혈로 정신을 잃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윤서진이었다.
대한민국 육군 최강의 감찰총감 철접이었다. 그녀는 고통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그 파도를 타고 넘었다. 의식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그녀는 군에서 배운 모든 생존 기술을 총동원했다. 호흡을 조절해 심박수를 늦추고 근육의 불필요한 긴장을 풀어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했다. 그녀의 정신은 강철로 만들어진 성벽처럼 밀려오는 고통과 절망을 굳건히 막아내고 있었다. 그녀는 기다렸다. 두 악마가 완전히 경계를 풀고 자신들의 승리에 취해 잠들 시간까지. 그녀가 지금부터 하려는 일은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었다. 실패는 곧 죽음, 그리고 이 모든 임무의 끝을 의미했다. 마침내 그녀는 때가 왔다고 판단했다. 지금이다. 그녀의 시선이 아래로 향했다. 가슴팍에 희미하게 매달려 있는 펜던트, 순직한 남편의 유품.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그녀가 감찰총감 직속 특수작전팀 밤그림자 부대를 창설했을 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팀 최고의 기술자에게 의뢰해 만든 최후의 비상신호장치였다. 그녀의 생체 신호와 직접 연결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녀의 마지막 카드. 이제 그 카드를 쓸 시간이었다. 문제는 어떻게 누르냐는 것이었다. 양손은 십자가에 단단히 못 박혀 있고 온몸은 밧줄로 결박되어 있었다. 그녀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목과 머리뿐이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첫 번째 시도. 목에 힘을 주어 고개를 숙이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양쪽 손목에 박힌 못이 상처를 더욱 헤집으며 살과 뼈를 비트는 끔찍한 고통이 전신을 덮쳤다. 크! 재갈을 물린 입에서 터져나온 신음은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고 목구멍 안에서 폭발했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며 의식이 아득해졌다. 안 돼, 정신 차려, 윤서진.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죽은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다. 억울하게 죽어간 젊은 병사의 유서를 떠올렸다. 그리고 저 뻔뻔한 악마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분노가 아드레날린이 되어 꺼져가던 생명의 불꽃을 다시 지폈다. 두 번째 시도. 이번에는 고통을 무시했다. 아니, 고통을 연료로 삼았다. 그녀는 온 정신을 집중해 턱끝을 펜던트에 닿게 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생각했다. 목 근육이 끊어질 듯 팽팽해지고 척추 마디마디가 비명을 질렀다. 손목의 상처가 다시 벌어지며 뜨거운 피가 왈칵 쏟아져 내렸다. 마침내 몇 센티미터의 거리가 몇 킬로미터처럼 느껴지는 사투 끝에 그녀의 턱끝이 펜던트의 차가운 금속 표면에 닿았다. 이제부터가 진짜였다. 그냥 누르는 것이 아니었다. 펜던트의 표면을 턱으로 미세하게 돌려 숨겨진 버튼의 잠금을 해제해야 했다. 그것은 0.5mm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극도로 정교한 작업이었다. 그녀는 숨을 멈췄다. 턱끝의 모든 감각을 펜던트에 집중했다. 미세한 홈을 찾아 아주 천천히 펜던트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렸다. 십자가에 매달린 몸 전체가 고통으로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녀의 턱끝만은 숙련된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정교하게 움직였다. 딸깍. 마침내 아주 작은 소리와 함께 잠금이 풀리는 감각이 턱끝을 통해 전해졌다. 이제 마지막 단계. 그녀는 남은 힘을 모두 끌어모아 턱으로 펜던트의 중앙부를 강하게 눌렀다. 딸깍. 숲의 정적을 깨는 지극히 미세하고 기계적인 소음. 그것으로 모든 것은 끝났다. 아니,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펜던트에서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극미세한 붉은 빛이 한번 깜깜였다 사라졌다. 신호는 발신되었다. 암호병, 부러진 나비. 그 신호는 일반적인 군 통신망을 타지 않았다. 국방부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오직 단 하나의 좌표만을 향해 발사된 극비의 디지털 유령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구조 요청 신호가 아니었다. 부러진 나비는 감찰총감, 즉 철접이 적의 심장부에서 치명적인 위협에 노출되었고 자신의 모든 권한을 현장 지휘관에게 위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또한 작전 프로토콜에 따라 대응 부대에게 그 어떤 교전 규칙의 제약도 받지 않는 무제한적 교전 허가를 내리는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비상명령이었다. 그 신호가 도달한 곳. 대한민국 서울의 모소 지하 벙커에 위치한 감찰총감 직속 특수작전팀 밤그림자 부대의 지휘통제실이었다.
고요하던 지휘 통제실의 거대한 메인 스크린 중앙에 칠흑 같은 어둠을 찢는 섬광처럼 붉은색 나비 문양이 나타났다. 날개 한쪽이 부서진 처절하고도 불길한 문양. 삐, 삐, 삐. 경보음은 요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대원들의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낮고 서늘한 전자음이었다. 상황판 앞에 앉아있던 당직 사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신호 감지! 그의 외침에 지휘 통제실의 모든 움직임이 일제히 멈췄다. 모두의 시선이 스크린의 붉은 나비 문양에 고정되었다. 상황 보고. 지휘 통제실 안쪽 어둠 속에서 강철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부대의 부지휘관인 최정예의 중령이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과 불꽃처럼 뜨거운 결단력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당직 사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암호명 부러진 나비입니다. 발신 위치 좌표 37도 54분엔 127도 23이 제 X연대 후방 야산입니다. 부러진 나비. 그 단어가 흘러나온 순간 지휘 통제실의 공기는 유리처럼 날카로워졌다. 모든 대원들의 눈빛이 변했다. 그들은 더 이상 평범한 군인이 아니었다. 그들의 사령관, 그들의 강철 나비가 적의 손에 떨어졌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될 일이 무엇인지를 본능적으로 깨달은 최정의 사냥개들의 눈빛이었다. 부지휘관은 단 한치의 망설임과 없이 지휘관석의 통신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지휘 통제실 전체에, 그리고 지하 벙커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던 부대 전체에 울려 커졌다. 총원, 비상, 이것은 실제 상황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결의는 화산처럼 들끓고 있었다. 작전 프로토콜 부러진 나비를 발동한다. 밤 그림자 부대 전 병력 즉시 출격. 그는 스크린에 떠있는 연대의 위성 지도를 노려보며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목표 제-X연대, 교전 규칙은 없다. 모든 저항을 무력화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총감님을 찾아라. 부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서울 지하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던 거대한 야수가 깨어났다. 밤 그림자 부대의 출격은 일반적인 군부대의 출동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곳에는 요란한 사이렌도 부산한 외침도 없었다. 오직 강철이 부딪히는 소리, 전자장비가 켜지는 낮은 허밍음, 그리고 억눌린 분노로 가득 찬 침묵만이 존재했다. 부지휘관의 명령은 단 3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절대적인 권한과 명확한 목표가 담겨 있었다. 작전 프로토콜 부러진 나비 발동, 전 병력 출격, 교전 규칙 없음. 이 3문장은 부대원들에게 하나의 의미로 해석되었다. 전쟁 시작. 지하 경락고의 육중한 강철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안에서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 특수 스텔스 도료로 뒤덮인 블랙호크 UH-60 헬리콥터 4대가 유령처럼 모습을 드러냈다. 이 헬리콥터들에는 그 어떤 부대 마크나 식별번호도 새겨져 있지 않았다. 그들은 국가의 공식적인 군사력 목록에 존재하지 않는 오직 철접의 칼날이자 그림자일 뿐이었다. 완전 군장을 마친 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의 얼굴은 방탄 헬멧과 검은색 복면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늑대처럼 번뜩였다. 그들은 최첨단 야간 투시경을 장착하고 소음기가 달린 K1A 기관단총과 특수 제작된 제압용 무기들로 무장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단 1초의 낭비도, 단 하나의 불필요한 동작도 없었다. 마치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친 것처럼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지휘통제실의 부지휘관 이강혁 중령은 스크린에 떠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맹금의 눈으로 훑고 있었다. 그는 패닉에 빠지는 법을 잊어버린 남자였다. 그의 뇌는 인간의 감정이 배제된 오직 임무 완수만을 목적으로 하는 슈퍼컴퓨터처럼 작동했다. 정보팀, 목표 지역의 모든 통신망을 실시간으로 감청한다. 연대장 김강환과 그 아들 김지훈의 위치를 최우선으로 확보해. 기술팀, 10분 내로 목표 지역 반경 5km 내에 모든 유무선 통신을 완벽히 차단하고 우리 부대 전용 보안 채널을 개방한다. 그들이 외부로 개미 새끼 한 마리 내보내지 못하게 만들어. 공격편대, 이륙과 동시에 위성 데이터 링크를 활성화한다. 내가 보는 화면을 너희도 똑같이 보게 될 거다. 그의 명령은 짧고 간결했지만 절대적이었다. 대원들은 그 어떤 질문도 토도 달지 않았다.
그저 기계처럼 복창하고 즉시 실행에 옮겼다. 이강혁 중령은 턱에 연결된 통신 마이크를 통해 헬기의 탑승을 완료한 공격팀장과 직접 연결했다. 알파 팀장, 들리나? 네, 중령님, 잘 들립니다. 헬기의 소음 속에서도 알파 팀장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차분했다. 이강혁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고 위험하게 깔렸다. 이번 작전의 목표는 단순한 구출이 아니다. 총감님께 위해를 가한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이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뼈를 얼릴 듯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총감님의 생체 신호는 아직 유지되고 있지만 매우 미약하다. 시간이 없다. 현장 도착 즉시 내 추가 명령 없이도 독자적인 판단하에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할 권한을 부여한다. 다시 한번 말한다. 교전 규칙은 없다. 저항하는 모든 것은 적으로 간주하고 즉시 무력화시켜라.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알파 팀장, 이강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스크린에 떠있는 총감의 미약한 생체 신호 그래프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인간적인 감정, 아니 야수 같은 분노의 불꽃이 스쳐 지나갔다. 총감님의 몸에 손톱 하나라도 상처를 입힌 놈이 있다면 그의 목소리는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가까웠다. 죽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놈들이 평생을 후회하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어. 알겠나? 알겠습니다. 통신이 끊겼다. 이강혁은 다시 감정을 지운 컴퓨터 같은 얼굴로 돌아왔다. 그는 손가락을 움직여 위성 지도를 확대했다. 연대의 위병소, 본관, 막사, 탄약고의 위치가 붉은 점으로 표시되었다. 그는 마치 체스판 위에 말을 움직이는 것처럼 각 팀에게 침투 경로와 임무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알파팀과 브라보팀은 총관님의 예상 위치인 후방 야산으로 직접 강습한다. 주변을 완벽히 포위하고 수색과 동시에 경계망을 구축해. 찰리팀은 연대 본관을 급습, 김강환과 김지훈을 생포한다. 저항 시 다리부터 쏴서 움직임을 봉쇄해. 절대 죽여서는 안 된다. 신문은 내가 직접 할 테니. 델타팀은 위병소와 통신실을 장악한다. 외부와의 연결을 완벽히 차단하고 연대 전체를 고립시켜라. 지금 이 시간부로 제-X연대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지워진 유령 부대가 된다. 모든 계획은 단 5분 만에 수립되고 하달되었다. 지하 경락고에서는 거대한 헬리콥터의 로터가 굉음을 내며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특수 설계된 소음 장치 덕분에 외부로 거의 새어나가지 않았다. Night Stalkers, move out! 알파 팀장의 마지막 외침과 함께 4대의 블랙호크는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어둠 속으로 솟아올랐다. 그들은 마치 밤의 어둠 그 자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서울의 야경을 뒤로하고 분노의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 북쪽으로 기수를 돌렸다. 그 순간 지휘통제실의 한 요원이 다급하게 외쳤다. 중령님, 연대 내부 통신 감청 중 특이사항 발생했습니다. 연대장과 그 아들 간의 대화입니다. 연계해. 스피커를 통해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김강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년 아직 살아있나? 내 아버지, 독한 년입니다. 아직도 숨이 붙어 있습니다. 새벽이 되면 짐승들이 내려올 거다. 그때까지 버티진 못하겠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가장 깔끔해. 내일 아침 우리는 그저 탈영한 장교 한 명을 수색하는 신용만 하면 되는 거야. 이강혁 중령은 아무 말 없이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가 쥐고 있는 펜이 우드득 소리를 내며 두 동강 났다. 그는 조용히 통신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잔인했다. 공격 편대에게 전한다. 목표 지역까지 남은 시간은 현재 속도 유지 시 15분 후 도착 예정입니다. 속도를 최대로 높여 10분 내로 도착한다. 그리고 그는 부러진 펜 조각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오늘 밤 그 연대에는 단 한 놈도 두 발로 서서 아침을 맞이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밤 그림자의 분노가 마침내 지옥의 문을 열어젖히고 있었다. 제-X연대의 밤은 언제나처럼 나태하고 부패한 평온 속에 잠겨 있었다. 보초들은 초소에서 졸고 있었고 당직사관은 행정반에서 몰래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보고 있었다. 연대장인 김강환은 자신의 호화로운 관사에서 값비싼 와인을 마시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통제하에 있었다. 감히 그의 왕국에 도전했던 거슬리는 파리 한 마리는 이제 차가운 숲속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완벽한 승리였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자신들의 머리 위 칠흑 같은 밤하늘 속에서 소리 없는 죽음의 그림자가 거대한 날개를 펴고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밤그림자 부대의 스텔스 블랙호크 편대는 레이더망을 유령처럼 통과하여 연대 상공에 도달했다. 헬기의 로터 소리는 특수 소음 장치에 의해 희미한 바람 소리 수준으로 억제되었다. 지상의 그 누구도 자신들의 머리 위에서 4마리의 거대한 강철매가 먹잇감을 노려보며 선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헬기 안 공격대원들은 출격 준비를 마친 채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야간 투시경을 통해 바라본 연대의 모습은 온통 녹색의 세상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졸고 있는 보초, 무방비 상태의 막사, 그리고 연대 본관의 불 켜진 창문까지 모든 것이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보였다. 알파 팀장의 해미 통신기로 부지휘관 이강혁 중령의 마지막 명령이 흘러들어왔다. 5초 후 작전 개시, 동기화하라. 동기화 완료. 4명의 팀장들이 동시에 응답했다. Execute. 그 한마디가 신호였다. 하늘에서 검은 밧줄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4대의 헬기에서 완전 무장한 밤그림자 부대원들이 소리 없이 지상으로 강하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유령과 같았고 외과 의사의 메스가 병든 환부를 도려내듯 정확하고 신속했다. 찰리 팀은 연대 본관 건물 옥상으로 직접 강화했다. 그들은 단 10초 만에 옥상 출입문을 확보하고 마치 검은 물이 스며들듯 조용히 건물 내부로 침투했다. 복도를 순찰하던 당직 부사관은 목 뒤에 차가운 금속이 닿는 것을 느끼기도 전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비명소리 하나, 총성 하나 울리지 않았다. 델타팀은 위병소와 통신실을 동시에 급습했다. 위병소의 보초들은 자신들을 덮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도 전에 제압당했다. 통신실에서는 당직병이 헤드셋을 쓴 채 졸고 있다가 등 뒤에서 나타난 검은 그림자에 의해 목이 졸려 기절했다. 델타팀의 기술 담당관은 즉시 통신 장비를 장악했다. 그는 휴대용 단말기를 연결해 단 30초 만에 연대의 모든 유선 전화, 무선 통신망, 심지어는 비상용 회선까지 완벽하게 마비시켰다. 제-X연대는 외부 세계로부터 완벽하게 고립된 거대한 섬이 되었다. 한편 작전의 핵심인 알파팀과 브라보팀은 총감의 신호가 발신된 후방 야산을 향해 숲속으로 침투했다.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대한 맹수와 같이 빈틈없는 수색망을 형성하며 전진했다. 그들의 발걸음 소리는 낙엽을 밟는 소리조차 내지 않았고 그들의 검은 전투복은 밤의 어둠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다. 야간 투시경을 통해 숲의 모든 것이 대낮처럼 환하게 보였다. 나뭇가지에 앉은 부엉이의 눈동자, 풀숲을 기어가는 벌레의 움직임까지도 그들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연대장 관사, 김강환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처리되었다. 그는 아들 김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다. 상황은 어떻지? 문제 없습니다, 아버지. 숲은 조용합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늑대밥이 되었을 겁니다. 김지훈의 목소리에는 잔인한 희열이 담겨 있었다. 좋다. 내일 아침 형식적인 수색대를 편성해서 한번 둘러보는 척해라. 그리고 오후에는 불미스러운 탈영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올리도록. 김강환이 지시를 내리는 순간이었다. 쾅! 관사의 현관문이 폭발과 함께 종이장처럼 찢겨나가며 안으로 날아들었다. 뭐야? 김강환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순간 찢겨진 문틈으로 섬광탄이 이어져 터져 들어왔다. 눈앞이 하얗게 변하며 귀가 먹먹해지는 이명과 함께 그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그가 간신히 정신을 차렸을 때 그의 눈앞에는 지옥의 사자들과 같은 모습을 한 사내들이 서 있었다. 검은 전투복, 검은 복면, 그리고 소음기가 달린 총구가 정확하게 그의 미간을 겨누고 있었다. 김광한 대령, 당신을 직권남용, 부하 살해 교사, 반역죄 혐의로 체포한다. 찰리 팀장의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김광한은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바닥에서 부들부들 떨뿐이었다. 그의 왕국은 단 1분 만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같은 시각 연대 본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상황을 보고받던 김지훈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제압당했다. 그는 저항하려 했지만 그의 주먹이 날아가기도 전에 대원의 군홧발이 그의 무릎 관절을 정확하게 걷어쳤다. 뼈가 부서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다. 숲속. 알파팀의 선두에 있던 대원이 수신호로 팀원들을 멈춰 세웠다. 그의 야간 투시경에 숲속 작은 공터에 끔찍한 광경이 들어왔다.
달빛 아래 거대산 나무 십자가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는 그들의 사령관, 그들의 강철 나비가 피투성이가 된 채 매달려 있었다. 총감님, 알파 팀장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온 신음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야수의 울음소리에 가까웠다. 대원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붉은 살기로 가득 찼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념이자 상징인 존재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모욕적인 방식으로 능욕당한 현장을 목격한 것이다. 알파 팀장은 즉시 통신 채널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고 있었다. 사령부, 여기는 알파, 목표를 확인했다. 반복한다. 목표를 확인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빨 사이로 말을 뱉어냈다. 의료팀, 지금 당장 이곳으로 헬기를 보내라. 최우선 긴급 상황이다. 그리고 그는 다른 팀 채널을 열었다. 찰리, 델타, 목표물들의 상태는? 생포 완료. 모두 살아있다. 찰리 팀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돌아왔다. 좋아. 알파 팀장은 십자가에 매달린 총감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피가 나도록 세게 쥐었다. 절대 죽이지 마. 그놈들이 받아야 할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밤 그림자의 폭풍은 연대를 완벽하게 집어삼켰다. 총성 한 발 울리지 않았지만 그 어떤 전쟁보다도 완벽하고 압도적이며 무자비한 정복이었다. 부패한 왕국은 무너졌고 이제 남은 것은 왕자에 앉아있던 두 악마에 대한 지옥보다 더 끔찍한 처벌뿐이었다. 알파팀 대원들은 경외와 분노가 뒤섞인 침묵 속에서 자신들의 사령관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렸다. 그들의 손길은 갓 태어난 아기를 다루듯 조심스러웠지만 그들의 눈에서는 금방이라도 온 세상을 불태워버릴 듯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한 대원의 칼이 밧줄을 끊고 다른 대원들은 망치의 뒷부분을 이용해 그녀의 손목에 박힌 대못을 조심스럽게 뽑아냈다. 못이 뽑혀나올 때마다 윤서진의 몸이 가늘게 경련했지만 그녀는 의식을 잃지 않았다. 아니, 잃을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야 했기 때문이다. 잠시 후 숲의 나무들을 뒤흔드는 강력한 하강풍과 함께 의료 지원 헬기가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도착했다. 긴급 의료팀이 들것을 들고 달려왔다. 하지만 윤서진은 들것의 눕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부축을 받아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과다 출혈로 눈앞이 흐릿하고 다리가 천근만근이었지만 그녀는 결코 쓰러지지 않았다. 응급처치만 부탁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아내의 명령은 단호했다. 의료팀은 그녀의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깨닫고 현장에서 즉시 지혈과 진통제 투여 그리고 수액 연결을 실시했다. 상처 입은 손목은 무균 붕대로 단단히 감겼다. 알파 팀장이 다가와 자신의 전투용 외투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검은색의 그 어떤 표식도 없는 외투. 그것은 밤 그림자 부대의 상징이자 그들의 충성심 그 자체였다. 외투를 걸친 윤서진의 모습은 더 이상 무력한 희생양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역에서 돌아온 복수의 여신처럼 차갑고 압도적인 위엄을 뿜어내고 있었다. 놈들은 어디에 있나? 그녀가 물었다. 연병장에 모아두었습니다. 총감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파 팀장이 대답했다. 가자. 그녀는 짧게 명령하고는 팀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연병장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한 걸음 한 걸음은 부패한 왕국에 내려질 심판의 서국이었다. 한편 제-X연대의 연병장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밤 그림자 부대원들이 사방을 포위한 채 유령처럼 서 있었다. 그들의 총구는 안쪽을 향해 있었고 그 안에는 연대의 모든 장병들이 공포에 질린 채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신들이 믿었던 왕국이 무너졌고 이제 정체불명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자신들의 운명이 결정될 것임을 직감할 뿐이었다. 그리고 연병장의 가장 중앙, 서치라이트의 눈부신 불빛 아래에는 두 남자가 비참한 모습으로 무릎 꿇려 있었다. 바로 어제까지 이 연대의 왕이자 황태자였던 김강환과 김지훈이었다. 그들은 손이 뒤로 결박된 채 머리에는 검은 자루가 씌워져 있었다. 김지훈이 참지 못하고 고함을 질렀다.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 대체 누구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따위 짓을 벌이는 거야. 당장 이 자루를 벗기지 못해. 하지만 그의 외침에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대답 대신 그의 옆구리를 걷어차는 군홧발의 묵직한 충격만이 돌아왔을 뿐이었다. 컥! 김지우는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쓰러졌다. 김강환은 아들과는 달리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몸은 공포로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연병장의 한쪽 끝에서 모든 대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길을 열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어깨에는 검은 전투 외투를 걸치고 양 손목에는 피 묻은 붕대를 감은 채. 과다출혈로 창백해진 얼굴은 가면처럼 무표정했지만 그 눈만은 지옥의 불길처럼 이글거리며 연병장 중앙에 두 남자를 향해 있었다. 김강환과 김지웅의 머리에 씌워져 있던 자루가 거칠게 벗겨졌다. 갑작스러운 빛에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던 그들은 잠시 후 서서히 시야가 돌아오자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너는... 김지훈의 입에서 경악과 불신이 뒤섞인 신음이 터져나왔다. 분명히 숲속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온 여자였다. 죽었거나 산채로 짐승의 밥이 되었어야 할 그 여자가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자신들 앞에 서 있단 말인가. 김강환 역시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여인의 어깨에 걸쳐진 검은 외투와 그의 뒤에 도열한 인간 병기 같은 사내들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린 것이 평범한 사냥감이 아니었음을, 자신이 숲 전체를 뒤흔들 잠자는 용의 영린을 건드렸음을. 윤서진은 그들 앞에 멈춰섰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차가운 눈으로 두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그 시선에는 경멸이나 분노 같은 감정조차 담겨있지 않았다. 마치 벌레를 내려다보는 듯한 무감정한 시선. 그것은 그 어떤 폭언이나 폭력보다도 더 두 사람의 자존심을 갈갈이 찔러놓았다. 어떻게 네가 여기에? 김강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윤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옆에 서 있던 이강혁 중령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스피커에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연병장 전체에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년 아직 살아있나? 네, 아버지. 독한 년입니다. 아직도 숨이 붙어 있습니다. 새벽이 되면 짐승들이 내려올 거다. 그때까지 버티진 못하겠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가장 깔끔해. 김강환과 김지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불과 몇 시간 전 자신들이 관사와 사무실에서 나눈 대화였다. 자신들의 모든 것이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끔찍한 사실이 망치처럼 그들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녹음이 끝나자 연병장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무릎 꿇고 있던 모든 병사들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자신들이 신처럼 떠받들던 연대장과 그의 아들이 한낱 여자 장교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대화가 모두 녹음되었다는 사실, 그들의 왕국이 얼마나 허술하고 추악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를 깨닫는 순간이었다. 마침내 윤서진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증복장치를 통해 연병장 구석구석까지 얼음송곳처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왕국은 무너졌다. 그녀는 김강환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너희는 왕이 아니었다. 그녀의 시선이 겁에 질린 김지훈께로 향했다. 너희는 그저 군복 뒤에 숨어 병사들의 피를 빨아먹던 역겨운 기생충에 불과했다. 이제 모든 상황이 역전되었다. 심판자와 죄수, 사냥꾼과 사냥감. 피투성이의 여인이었던 그녀는 이제 절대적인 심판자가 되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어제까지 왕이었던 그들은 이제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비참한 죄수가 되어 그녀 앞에 무릎 꿇고 있었다. 진정한 심판의 시간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연병장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숨을 죽인 채 자신들의 운명이 걸린 이 잔혹한 연극의 다음 막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치라이트 불빛 아래 피 묻은 붕대를 감은 여인과 무릎 꿇은 두 남자의 대치는 한 폭의 그림처럼 기이하고 강렬했다. 김지훈은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분노와 혼란이 그의 머릿속을 휘저었다.
그는 자신이 한낱 계집이라고 무시했던 저 여자가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이런 지옥도를 펼쳐낼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오만함은 아직 완전히 꺾이지 않았다. 그것은 공포를 이기고 다시 한번 독사의 머리처럼 고개를 쳐들었다. 웃기지 마! 그가 바닥에 침을 뱉으며 고함을 질렀다. 기생충? 니년 따위가 감히 누굴 보고 기생충이라는 거야? 그래, 네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다만 이렇게 군 부대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상관을 능욕하는 게 무사할 것 같아? 이건 명백한 반란이야. 쿠데타라고. 날이 밝으면 너희들은 모두 역적이 되어 군사재판에 서게 될 거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를 감추기 위한 허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여전히 이곳이 자신의 아버지 김강환 대령의 통제하에 있다고, 이 모든 것이 곧 끝날 악몽일 뿐이라고 믿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의 발악에 돌아온 것은 윤서진을 싸늘한 비웃음이었다. 반란? 쿠데타? 그녀의 입가에 처음으로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의 미소가 아니라 지독한 경멸과 연민이 뒤섞인 얼음 같은 미소였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군. 그녀는 천천히 김지훈에게 다가갔다. 또각, 또각. 그녀의 군화 소리가 연병장의 침묵을 깨고 마치 사형 집행인의 발걸음 소리처럼 무겁게 울렸다. 그녀는 무릎 꿇은 그의 바로 앞에 멈춰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내려다보았다. 김지훈은 그 시선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다. 어젯밤 연대장실에서 보았던 겁에 질려있던 여자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늘이 땅을 내려다보는 듯한 절대적인 권위와 위엄을 담은 범접할 수 없는 지배자의 눈빛이었다. 김지훈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버티며 이빨 사이로 으르렁거렸다. 니년, 도대체 정체가 뭐야? 연병장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모두가 기다려온 질문, 그리고 모두가 듣고 싶어 했던 대답. 윤서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 짧은 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어깨에 걸치고 있던 밤 그림자 부대의 검은 외투를 벗었다. 외투가 벗겨지자 그 안에 입고 있던 그녀의 군복이 드러났다. 흙과 피로 더러워져 있었지만 어깨에 달려있는 계급장은 서치라이트 불빛을 받아 서늘한 금속성의 빛을 발하고 있었다. 하나, 둘, 셋, 세 개의 별, 찬란하게 빛나는 무궁화 세 송이, 대한민국 육군 소장, 즉 투스타 장군의 계급장이었다. 그것을 본 김지훈의 눈이 경악으로 찢어질 듯 커졌다. 김강환 역시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말을 잃었다. 무릎 꿇고 있던 연대의 모든 장교와 병사들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탄식이 터져나왔다. 한낱 소령인 줄 알았던 남편 잃은 과부라고 무시했던 여자가 장군이었다니.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윤서진은 김지훈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둥과 같았다. 나는 너희들이 죽이려 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제 두 사람의 얼굴거리는 한 뼘도 채 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단어에 심판의 무게를 실어 그의 영혼에 낙인을 찍듯 내뱉었다. 대한민국 육군 소장 윤서진, 현 육군본부 감찰총감. 감찰총감. 그 단어가 연병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김강환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다. 그의 동공이 풀리며 그는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에 이르렀다. 감찰총감, 군 내부의 모든 비리와 부정을 단죄하는 군 검찰과 헌병조차 두려워하는 살아있는 칼날, 장군들조차 이름만 들어도 몸을 사린다는 그 전설적인 철접, 이 바로 자기 눈앞에 있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칼날을 부러뜨리려 한 것이 아니라 감히 목을 베려했던 것이다.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윤서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 마지막 문장을 내뱉었다. 그 문장은 김강환 부자의 제국에 내려지는 공식적인 사망 선고였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들의 마지막 감찰이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김지훈의 무너진 얼굴 위로 절망과 공포, 그리고 뒤늦게 깨달음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자신이 지금까지 상대했던 것이 누구였는지를, 자신이 감히 누구에게 십자가를 만들고 대못을 박았는지를, 소장, 윤서진, 철접, 그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 전설적인 별명이 흘러나왔다.
그렇다. 윤서진의 젖에 서 있던 이강혁 중령이 대신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는 감찰총감 직속 특수작전팀 밤그림자다. 총감님의 명에 따라 이 부패한 연대를 대상으로 한 모든 감찰 활동의 증거 수집과 무력 집행을 담당했다. 이강혁이 손짓하자 대원들이 거대한 스크린을 연병장 중앙으로 끌고 왔다. 전원이 연결되자 스크린이 환하게 빛나며 그동안 윤서진이 목숨을 걸고 수집했던 모든 증거들이 낱낱이 공개되기 시작했다. 김강환 부자의 목소리로 진급 청탁과 뇌물 액수를 논의하는 통화 녹음 파일, 그들이 군수품을 빼돌려 민간업자에게 팔아넘기는 장면이 찍힌 몰래카메라 영상, 김지훈이 병사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갈취하는 장면들, 그리고 모든 비리의 결정체인 이면 장부의 모든 페이지가 선명한 고화질 사진으로 화면을 가득 채웠다. 증거가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의 얼굴은 경악에서 분노로, 그리고 분노에서 배신감으로 물들어갔다. 자신들을 그토록 두려워하고 복종했던 지휘관들의 추악한 민낯, 자신들의 피와 땀, 그리고 동료들의 목숨까지도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악마들의 실체,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이것은 반란이 아니었다. 이것은 대청소였다. 썩어 문드러진 환부를 도려내는 가장 정의롭고 완벽한 외과 수술이었다. 김강환과 김지훈은 이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볼 뿐이었다.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탐욕의 성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마침내 모든 증거 공개가 끝났다. 윤서진은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았다. 이제 그녀의 목소리는 연병장의 모든 이들에게 향해 있었다. 심판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 정화의 시간이다. 정화의 시간이다. 윤서진 소장의 그 한마디는 얼어붙었던 연병장의 공기를 깨뜨리는 신호탄과 같았다.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자신들을 억압했던 지휘관들의 추악한 실체를 목격한 병사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공포에 억눌려 있던 분노가 두려움을 밀어내고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체념과 복종이 아닌 배신감과 울분이 이글거렸다. 윤서진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연병장에 무릎 꿇고 있는 수백 명의 병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단순한 지휘관의 시선이 아니었다.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의 상처를 보듬는 진정한 지휘관의 시선이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통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층 더 힘이 실려 있었다. 지난 몇 년간 혹은 몇 달간 여러분은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지 못했다.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대신 한 가족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노예로 살아야 했다. 부당한 폭력에 시달리고 부모님의 피땀 어린 돈을 갈취당했으며 침묵을 강요당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병사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불씨가 되고 있었다. 진짜 잘못은 저 두 놈처럼 군복을 더럽힌 범죄자들에게 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범죄를 알고도 외면하고 동조하며 자신의 안위를 챙긴 기회주의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이 무릎 꿇은 장교들 중 몇몇의 얼굴을 훑었다. 시선이 마주친 자들은 죄라도 지은 듯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을 시간이다. 더 이상 침묵하지 마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이 당했던 모든 부당함, 여러분이 목격했던 모든 비리를 지금 이 자리에서 증언하라. 내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감찰총감 윤서진의 이름과 나의 모든 명예를 걸고 약속한다. 여러분의 증언에 대한 그 어떠한 보복도 없을 것이며 여러분의 용기는 합당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녀의 선언이 끝나자 연병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병사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쉽사리 나서지 못했다. 오랫동안 뼈에 사무친 공포는 그리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병사들의 대열 가장 뒤편에서 한 병사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바로 의무실에서 윤서진이 처음으로 접촉했던 김지훈에게 전투하러 가슴을 밟혔던 그 어린 일병이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공포로 창백했지만 그의 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결연한 빛이 감돌고 있었다. 그는 모든 이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끼며 목이 메는 듯한 목소리로 외쳤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그의 외침은 작았지만 그 어떤 확성기 소리보다도 강력하게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어둠을 찢는 첫 번째 번갯불과 같았다. 이강혁 중령이 손짓하자 밤 그림자 부대원 한 명이 녹음기를 들고 그 일병에게 다가갔다. 일병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자신이 당했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김지훈이 어떻게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는지, 부모님께 돈을 요구하라고 어떻게 협박했는지, 그리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매일 밤을 어떻게 보내야 했는지를. 그의 증언은 눈물과 분노가 뒤섞인 절규였다. 그의 용기가 기폭제가 되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다른 쪽에서 또 다른 병사가 일어섰다. 김지훈 대위는 제 휴가를 미끼로 200만 원을 뜯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수술을 하셔야 해서 급하게 돈을 빌려다 바쳤습니다. 김강환 연대장은 매주 주말 자신의 관사 수리공사에 병사들을 강제로 동원했습니다. 자재는 모두 부대 보급품을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인사참모 박소령은 진급심사를 앞둔 부사관들에게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돈을 바치지 않은 선임 하사님은 결국 진급에 누락되었습니다. 증언은 둑이 터진 강물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1명, 2명, 10명, 수십 명.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지옥의 문이 열린 것처럼 병사들은 저마다 겪었던 억울하고 끔찍한 일들을 경쟁적으로 털어놓았다. 김씨 부자의 왕국이 얼마나 철저하게 병사들을 착취하고 억압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들이었다.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김강환과 김지훈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자신들의 발 아래서 벌레처럼 밟고 있던 병사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진실의 칼날들이 그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변명의 여지마저 갈갈이 찢어놓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연대장도 대위도 아니었다. 수백 명의 피해자들 앞에 무릎 꿇은 발가벗겨진 범죄자일 뿐이었다. 증언의 화살은 김씨 부자뿐 아니라 그들의 충실한 개 역할을 했던 핵심 측근들에게도 향했다. 인사참모, 군수참모, 그리고 아들의 악행을 매번 묵인하고 도왔던 주임원사까지. 병사들의 입에서는 그들의 이름과 죄상이 쉴 새 없이 터져나왔다. 지목된 자들은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자신들도 곧 김씨 부자와 같은 운명이 될 것임을 직감하고 공포에 떨었다. 윤서진은 그 모든 증언을 묵묵히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녀의 주먹은 분노로 하얗게 굳어 있었다. 그녀가 유서 한 장으로 짐작했던 지옥의 모습은 실제로는 상상 이상으로 참혹하고 거대했다. 마침내 더 이상 증언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을 때쯤 그녀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모든 증언은 기록되었다. 그리고 이 증거들은 모두 군사법정 최고재판부에 직접 제출될 것이다. 그녀는 무릎 꿇은 김강환 부자와 그 핵심 측근들을 차가운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너희들이 만든 왕국은 바로 너희들이 노예처럼 부리던 병사들의 손에 의해 무너졌다. 이것이 바로 진실의 힘이다. 그녀는 이강혁 중령을 돌아보았다. 이강혁 중령, 네, 총감님. 여기 있는 김강환, 김지훈을 포함하여 오늘 증언에서 이름이 언급된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을 즉시 지위 해제하고 특수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 수감하라. 단 한 놈도 빠짐없이. 알겠습니다. 밤 그림자 부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저항할 생각조차 못하는 김씨 부자와 그 측근들의 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켜 세웠다.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금속성 소리가 연병장의 밤 공기를 갈랐다. 왕좌는 부서졌고 왕과 그의 충신들은 이제 죄수가 되어 끌려가고 있었다. 김씨 일가의 철옹성 같던 왕국이 하룻밤 사이에 먼지처럼 허무하게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윤서진은 그 광경을 마지막까지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녀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가장 완전하고 가장 철저한 심판이 아직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 달 후, 대한민국 육군본부 고등사법원. 군 내부의 가장 중대한 범죄를 다루는 이곳의 공기는 언제나 서늘했지만 오늘만큼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피고인석에는 한때 제왕처럼 군림했던 김강환과 그의 아들 김지훈, 그리고 그들의 핵심 측근들이 죄수복을 입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지난 한 달간 이어진 고강도 조사 속에서 그들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패배감과 절망에 찌든 헬쑥한 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재판은 전례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되었다.
윤서진 소장, 즉 감찰총감이 직접 수집하고 확보한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압도적이어서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제대로 된 반론 한번 펼쳐보지 못했다. 이면 장부, 통화 녹취록, 몰래카메라 영상, 그리고 수백 명에 달하는 피해 병사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증언. 그것은 거대한 산사태처럼 그들이 빠져나갈 모든 퇴로를 막아버렸다. 방청석은 군 관계자들과 언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철저히 직접 칼을 빼어든 이번 사건은 군 전체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재판장의 마지막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재판장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손에 든 판결문을 내려다보며 낮고 엄중한 목소리로 낭독하기 시작했다. 피고인 김강환 전 육군 대령. 재판장이 그의 이름을 부르자 김강환의 어깨가 움찔했다. 피고인은 연대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장교 및 부사관들로부터 수십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하고 군수품을 조직적으로 횡령하여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 또한 아들인 피고인 김지훈의 상습적인 부하 폭행 및 갈취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 방조, 심지어는 교사함으로써 지휘관으로서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렸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잠시 멈추었다가 더욱 서늘하게 이어졌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범죄 사실을 감찰하던 상관, 즉 감찰총감 한효경 소령, 당시 위장 신부는 살해할 목적으로 납치, 감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등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단순한 살인 미수를 넘어 군의 지휘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명백한 하극상이자 반역 행위이다. 김강환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반역 행위라는 단어가 사형 선고처럼 그의 귓전을 때렸다. 재판장은 김지훈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피고인 김지훈 전 육군 대위. 김지훈은 입술을 깨물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피고인은 아버지의 권력을 등에 업고 수년에 걸쳐 다수의 부하 병사들을 상습적으로 폭행,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폭력은 군대의 기강 확립을 위한 훈육이 아닌 개인의 사디즘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일방적인 가혹행위였다. 특히 감찰총감에 대한 살해 미수 범죄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여 그 잔혹성을 더했다. 피고인의 행위는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다. 판결은 계속되었다. 그들의 측근들에게도 예외는 없었다. 뇌물을 받고 진급을 조작한 인사참모, 군수품 횡령을 도운 군수참모 등 그들의 왕국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던 모든 이들에게 철퇴가 내려졌다. 마침내 선고의 순간이 다가왔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내려놓고 피고인들을 한 명 한 명 차가운 눈으로 훑어보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동정이나 여민도 담겨 있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군복을 입고 저지른 죄의 무게가 그 어떤 전쟁 범죄 못지않게 무겁고 추악하다고 판단한다. 피고인들에게는 교화의 여지가 없으며 사회로부터, 아니 인류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문, 피고인 김강환에게 상관 살해 미수, 조직적 뇌물수수, 국고횡령, 반역죄 등을 적용하여 종신형을 선고한다. 땅. 재판장의 의사봉이 울리는 순간 김강환의 몸이 그대로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는 살려달라고 절규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방청석 가장 앞자리에 무표정하게 앉아있는 윤서진 소장의 얼음 같은 얼굴뿐이었다. 피고인 김지훈에게 상관 살해 미수 공모, 직관 남용, 상습적 가혹행위 등을 적용하여 종신형을 선고한다. 땅. 김지훈은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내가 종신형이라고? 말도 안 돼. 그는 발악하며 저항했지만 양옆에 서 있던 헌병들에 의해 무자비하게 제압당했다. 그의 인생은 이제 차가운 감옥 안에서 영원히 썩어가게 될 운명이었다. 나머지 측근들에게도 무기징역에서 수십 년에 이르는 중형이 차례로 선고되었다. 자비는 없었다. 동정의 여지도 없었다. 그것은 완벽하고 철저하며 절대적인 심판이었다. 모든 선고가 끝나고 죄수들이 헌병들에게 끌려 퇴장했다. 김강환은 마지막으로 윤서진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증오도 아닌 오직 짐승 같은 원초적인 공포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상대한 것은 단순한 장군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기꺼이 손을 잡는 강철로 된 나비이자 무자비한 심판 그 자체였다. 윤서진은 그의 마지막 시선을 묵묵히 받아주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그 어떤 변화도 없었다. 그녀에게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임무의 완수였을 뿐이다. 썩은 환보를 도려내는 것, 그것이 그녀의 존재 이유였다. 재판이 끝나자 그녀는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왔다. 복도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이강혁 중령이 다가와 경례를 붙였다. 총감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니, 윤서진이 대답했다. 이제 시작이다. 그녀의 시선은 법정 너머 더 먼 곳을 향해 있었다. 제 X연대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군 전체에 암처럼 퍼져 있는 또 다른 김광환, 또 다른 김지훈들을 향한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다. 강철 나비의 날갯짓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군에 단 하나의 비리도 남지 않는 그날까지. 재판이 끝난 후 윤서진 소장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한 달 넘게 비어있던 곳은 여전히 그녀가 떠나기 전 모습 그대로였다. 책상 위에는 먼지 하나 없었고 벽에 걸린 훈장들은 변함없이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음에도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변해 있었다. 바로 그녀 자신, 그리고 그녀가 이끄는 감찰 총감실의 위상이었다. 제-X연대 사건은 군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태풍이었다. 감찰 총감이 직접 목숨을 걸고 적진에 잠입하여 한 부대를 통째로 장악했던 부패 세력을 뿌리 뽑았다는 사실은 전군에 알려졌다. 그녀의 이름, 철접, 이제 단순한 별명을 넘어 부패한 군인들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공포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붕대가 감긴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상처는 아물고 있었지만 흉터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이 흉터는 그녀에게 패배의 흔적이 아니라 승리의 훈장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시작될 더 큰 전쟁을 위한 각오의 증표이기도 했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제-X연대는 완벽하게 해체된 후 새로운 지휘관 아래 완전히 새로운 부대로 재창설되었다. 김강환 부자에게 시달렸던 병사들 중 원하는 이들은 모두 원하는 부대로 전출시켜 주었고, 용기를 내어 증언했던 병사들에게는 포상과 함께 모범병사 표창이 수여되었다. 지옥은 사라지고 마침내 그곳에 진정한 군대의 모습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하지만 윤서진의 목표는 단지 연대 하나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군 전체에 만연한 부패와 악습을 근절하기 위한 칼을 빼들었다. 그녀는 직접 대통령에게 독대를 신청하여 이번 사건의 전말과 군 내부의 심각한 실태를 보고했다. 그리고 강력한 권한 위임을 요청했다. 그녀의 보고와 결의에 감명받은 대통령은 그녀에게 전례 없는 수준의 독립적인 감찰 권한과 지원을 약속했다. 그렇게 대한민국 군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광범위한 숙정작전, 철권작전이 시작되었다. 감찰총감실은 거대한 정보기관이자 신속 대응이 가능한 특수부대로 개편되었다. 밤 그림자 부대의 규모는 3배로 늘어났고 전국 각 부대에 익명의 정보원들이 심어졌다. 윤서진은 군수, 인사, 보급 등 비리가 발생하기 쉬운 모든 분야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감찰에 착수했다. 철권작전의 칼날은 무자비했다. 지난 수십 년간 군 내부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납되었던 모든 악습들이 뿌리 뽑혔다. 장군들의 골프 접대, 부실한 군납업자와의 유착, 병사들의 급식을 빼돌려 사적인 이득을 챙기던 간부들, 심지어는 자신의 관사에 근무하는 공관병을 개인 노예처럼 부리던 사단장의 아내까지 그 누구도 철접의 감시망을 피할 수 없었다. 지난 몇 달간 별들이 무수히 떨어져 나갔다. 수십 명의 장성과 수백 명의 영관급 장교들이 불명예 전역을 하거나 군사 법정에 섰다. 군 전체가 공포에 떨었다. 하지만 그것은 부패한 자들의 공포였을 뿐 대다수의 정직한 군인들과 병사들에게는 윤서진은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막힌 곳을 뚫어주는 시원한 사이다였고 불의에 맞서는 정의의 여신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처벌에만 그치지 않았다. 병사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총감 직속의 핫라인을 개설했다.
이 한라인은 익명이 보장되었고 신고가 접수되면 밤 그림자 부대가 직접 조사에 착수했기에 그 어떤 지휘관도 보복을 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시간이 흘러 군대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불신과 공포가 사라진 자리에 신뢰와 명예가 다시 싹트기 시작했다. 윤서진은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신임 장교들과 훈련병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군의 부패를 막는 가장 강력한 부적이 되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윤서진은 모든 서류 작업을 멈추고 집무실을 나섰다. 그녀가 향한 곳은 서울 근교의 국립현충원이었다. 수많은 비석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그곳에서 그녀는 망설임 없이 한 비석을 찾아 걸어갔다. 그곳에는 앳된 얼굴의 청년이 웃고 있었다. 모든 것의 시작이 되었던, 그녀에게 지옥의 문을 열어주었던 바로 그 병사였다. 그녀는 준비해온 하얀 국화꽃 한 송이를 비석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녀는 거수경례를 하지도 기도하지도 않았다. 그저 한삼 동안 아무 말 없이 사진 속 청년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뇌리에 그가 남긴 유서의 마지막 문장이 다시 한번 떠올랐다. 이곳은 군대가 아닙니다. 이곳은 지옥입니다. 한삼의 침묵 끝에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오직 그에게만 들릴 듯 나직하고 평온했다. 임무는 완수되었다. 그녀는 사진 속 청년을 향해 아주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제 편히 쉬어라. 차가운 가을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비석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가 미련 없이 몸을 돌렸다. 그녀의 등 뒤로 석양이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그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가장 중요했던 첫 번째 전투의 승리를 그 전투의 진정한 영웅에게 보고했다. 강철 나비는 다시 한번 새로운 새벽을 향해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우리는 오늘 한 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패한 권력의 심장부로 뛰어든 한 군인의 이야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불굴의 의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악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정의를 바로 세운 한 영웅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권력의 그림자가 정의의 빛을 집어삼킬 때 과연 강철로 된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거대한 폭풍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윤서진 소장, 그녀는 감찰총감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얼마든지 자신의 안전한 집무실에 앉아 서류를 통해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사건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리더들이 선택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장 안전한 길을 버리고 가장 위험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스스로 미끼가 되어 썩어 문드러진 환부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직접 걸어 들어갔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책상 위 보고서의 잉크 냄새만으로는 억울하게 죽어간 병사의 핏냄새를 맡을 수 없다는 것을, 안전한 유리창 너머에서는 지옥 속에서 신음하는 병사들의 절규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가장 높은 곳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의 고통을 직접 마주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윤서진 소장은 자신의 계급장을 버리고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변장함으로써 역설적으로 가장 강력한 힘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감의 힘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고 그들의 눈물을 자신의 눈물로 흘릴 수 있었기에 그녀의 칼날은 그 어떤 강철보다도 단단하고 예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곳곳에는 크고 작은 김강환의 왕국이 존재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여러 공동체 안에서 힘 있는 자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힘없는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합니다.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서, 나만 참으면 지나갈 일이라고 생각해서, 혹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외면해버립니다. 한 병사의 유서는 그렇게 수많은 침묵과 외면 속에서 쓰였습니다. 만약 윤서진이라는 단 한 사람의 강철 나비가 없었다면 그의 죽음은 그저 통계 속 숫자 하나로 남겨지고 지옥은 계속해서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만약 부당한 권력에 짓밟히는 동료를 목격한다면 용기를 내어 그의 편에 서주시겠습니까? 당신이 만약 조직의 잘못된 관행을 알게 된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내부 고발자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혹은 당신이 만약 윤서진처럼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위치에 있다면 기꺼이 당신의 안락한 자리를 박차고 나와 문제의 심장부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은 때로는 너무나 이상적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증명합니다. 모든 위대한 변화는 불의의 아니오라고 말했던 단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외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윤서진의 날갯짓이 밤 그림자 부대라는 폭풍을 불러왔듯 우리의 작은 용기 있는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거대한 부조리를 무너뜨리는 태풍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사이다 같은 이야기가 그저 듣기만 해도 통쾌한 한 편의 드라마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를 남겼으면 합니다. 불의를 보았을 때 침묵하지 않을 용기, 약한 자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따뜻함,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책임감이라는 불씨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경험했거나 혹은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김강환의 왕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강철 나비가 될 수 있을까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모여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대한 함성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